귀팍하고 고지식한 촌노가 서울 아들집에 다니러 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전가를 듣고 부랴부랴 상경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고 내 새끼 많이 컸구나. 노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와 하나뿐인 아들을 만리 타국으로 보내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 여기선 희망이 없더냐. 꼭 가야 하는 게야? 이미 저질러진 일입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아버님. 며느리의 대답은 단호했고 직장도 집도 이미 다 정리한 터라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른 채 쓴 담배 연기만 꿀꺽꿀꺽 삼키던 노인이 마지막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너희들만 떠나거라. 대신 내 손자는 나한테 맡겨야 된다. 아버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은 고집불통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에 진저리가 난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를 얼굴을 두 눈에 새겨넣기라도 하듯 잠든 손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던 노인이 슬며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장 공고함에서 정과 망치를 꺼내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 노인은 현관문과 철대문 사이에 콘크리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한쪽을 정으로 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훤히 밝아온 아침, 정소리에 일찍 잠을 깬 가족들이 마당으로 나왔을 때 촌노는 작은 유리병에 방금 드러난 마당의 흙을 퍼담은 뒤 어린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네가 태어나서 놀던 집의 흙이란다.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 이 흙 냄새를 맡아보거라. 이 할애비 선물이야. 할아버지, 아들 내외는 노인의 손에 맺힌 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고인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여기가 뉘슈? 한 어머니가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
기둥이고 하늘이었던 아들.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아들을 볼 수 있다면 단 5분만이라도. 곁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듣던 군인이 물었습니다. 아들을 단 5분 동안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이 만나고 싶은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요. 어머니의 기억 속엔 참 여러 모습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어릴 적 천진한 모습도, 학교 단상에 올라가 우등상을 받던 자랑스런 모습도, 착한 일을 해서 가족들을 기쁘게 하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보고 싶은 것은 그때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인으로서 용감하게 싸우던 모습인가요? 아니라오. 그건 내가 만나고 싶은 건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언젠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어쩔 줄 몰라 울던 그때의 아들과 만나고 싶다고. 아이는 그때 너무 어려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때의 아들을 다시 만나 품에 안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도전도 해보기 전에 지레 포기해버리곤 했던 아들과 그렇게 나약한 아들이 늘 안타까웠던 아버지가 처음 하는 산행. 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를 때마다 아들은 넘어지고 깨지고 돌부리에 채여 피가 나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격려와 아버지가 내민 손을 잡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 힘을 내라. 응?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야. 예,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아들은 차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디고 힘든 길. 몇 걸음 가다 물 마시고 몇 걸음 가다 땀 식히고 그러는 사이 모두가 부자를 앞질러 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서야 부자는 정상이 코앞에 보이는 곳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기쁨에 들뜬 아들이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 걸음을 떼놓으려 할 때 아버지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자, 이제 그만 내려가자. 정상이 바로 저긴데 내려가자고요? 아버지는 땀으로 범벅된 아들의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주며 지금 내려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 왔지 정상을 밟으려고 온 건 아니야. 네가 지금 정상에 서면 다시는 이렇게 힘든 산을 오르려 하지 않을 게 아니냐.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들은 말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 말단 직공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때에 절은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다가 끝물을 열등감으로 술만 마시며 시간과 돈을 탕진했습니다. 아유, 이 총각 또 이러네. 이봐, 총각. 칠흑처럼 깜깜한 인생, 희망이라곤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수렁 같은 절망을, 아픔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야. 착하고 어여쁜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다들 여자가 아깝다느니 기운다느니 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하는 일은 비록 보잘것없어도 정 많고 자상한 그의 사람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착한 아내에게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얄팍한 월급 봉투를 내놓는 게 늘 미안한 남편. 그런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는 게 마음 아픈 아내. 아내는 매일 아침 그의 도시락에 특별한 반찬 한 가지를 싸주었습니다. 그 어떤 사내 진미보다 더 맛있는 특별 반찬.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편지였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는 아내의 편지를 볼 때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매일 2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공장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남몰래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내 10년 전부터 자네를 지켜봤네. 사장은 그를 부서의 책임자로 승진시켰습니다.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써보는 아내의 도시락 편지가 열등감을 치유시키고 자랑스러운 남편이 될 힘을 줬던 것입니다. 가난한 소녀에게 새 구두가 생겼습니다. 분홍 리본이 달린 예쁜 구두는 아버지가 힘겹게 번 돈으로 사주신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녀석, 저렇게 좋을까 원? 설렘에 잠까지 설친 소녀는 다른 날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새 구두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낡은 운동화들 틈에서 소녀의 분홍 구두는 눈부시게 빛났고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일은 그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소녀의 새 구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디 갔지? 내 구두! 내 구두! 소녀는 엉엉 울었습니다. 구두가 아깝기도 했지만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구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소녀의 시선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의 신발만 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건 분홍 리본이 달린 구두. 그것은 분명 소녀가 잃어버린 그 구두였습니다. 소녀는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려 구두 신은 아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이는 가파른 판자촌 미로 같은 골목을 한참이나 걸어올라 맨 꼭대기 다 쓰러져가는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증을 굳힌 소녀가 막 따지려는 순간 아빠!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아빠, 나 기다렸어. 그럼 앞 못 보는 아버지와 어린 딸. 소녀는 문간에 선 채로 한참을 망설이다 끝내 그냥 돌아섰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난한 아이의 구두를 차마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6.25) 직후 거리마다 배고픈 이들이 들끓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산시장 통에도 날마다 거지들이 몰려들어 깡통을 내밀었습니다. 내 못 산다 못 살아 개시도 못하는데 가란꼬마. 너나 없이 팍팍한 형편.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지만 한 식당의 주인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따뜻한 밥과 국을 퍼주었습니다.
아침 좋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심지어 손님보다 거지들이 더 많은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지 왕초가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거지들이 들락대면 손님들이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한 왕초는 식솔들을 모아놓고 주의를 줬습니다. 숟가락 농사를 짓는데도 예의락하는 게 있는 기다. 밥 잘 준다고 너무 자주 가면 안 된대. 그날 이후 거린들은 그 집을 애써 피해 다녔고 그 발길이 뜸해지자 자신이 혹 서운하게 대했나 싶어 마음이 편치 않던 주인은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봐라 봐라, 이거 와 그냥 지나가노. 왕초가 얘 너무 신세지지 말라 했어 얘. 그랬구나. 그해 겨울 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가게마다 다 문을 닫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 불은 속수무책 번져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아유, 왜 댕긴데? 다른 가게가 다 잿더미로 변했는데 오직 한 집 행복식당만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저거 불난 거 아이가? 맨 먼저 불을 발견하고 음식점에 그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밤새 물을 갖다 부은 건 바로 다리 밑 움막의 거지들이었습니다. 한 동이 더, 빨리. 주인이 그들에게 퍼준 국방만큼의 물이 불길을 막고 화염 속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엄마가 이혼을 한 후 10대인 딸은 점점 반항아가 돼갔습니다. 대체 몇 시인데?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툭 하면 사고를 쳐서 애간장을 태우는 딸. 엄마의 주름은 늘어만 가고 딸이 빠진 수렁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요? 네? 경찰서라고요? 경찰서에 잡혀 있으니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던 날 아이의 반항은 극에 달하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대로에서 소란을 피우다 잡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상관마, 내가 어떻게 살든. 엄마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멋대로 살 테니 이제 제발 포기하라며 자꾸만 거칠고 모나게 뒤틀려갔습니다. 가족? 그게 뭐야? 다 필요 없다고. 승희야, 제발 문 좀 열어봐. 그 딸이 18살이 되던 생일날 새벽같이 나간 딸은 한밤중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복 벗어던지고 유흥가를 드나들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어릴 땐 천사처럼 예쁘고 곱기만 했는데 그럴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놓고 싶은 엄마는 딸을 위해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날도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온 딸은 책상 위에 놓인 선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또 뻔한 잔소리려니 심드렁하게 편지를 읽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돌의 나이는 20억 년이란다. 내가 널 포기하려면 아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지. 딸은 비로소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두터운지 깨달았습니다. 20억 년은 너무 길다. 그니까 엄마, 나 포기하지 마. 딸은 그 밤 긴 방황을 끝내고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젊어서 입대해 숱한 전쟁을 치르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승승장구 큰 공을 세운 그는 장군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나라에서는 그 공을 기려 많은 포상금을 주려 했지만 장군은 모든 것을 사양했습니다. 상관은 국리 끝에 장군이 치른 모든 전쟁의 기록들을 낱낱이 새긴 금메달을 그에게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한 군인의 업적이 고스란히 담긴 메달은 모든 보상을 고사해온 장군에게도 아주 값지고 의미 있는 훈장이었기에 기꺼이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죽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전쟁터에서 그토록 용맹했던 장군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떠난 뒤 자식들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검소하고 쓸쓸한 말년을 보낸 그는 얼마 되지 않는 유산과 유품들을 남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나라에서 준 금메달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수소문 끝에 메달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몇십 년 만에 큰 물난리로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죽어가고 굶주리던 그 해, 장군은 분신처럼 아끼던 메달을 아무도 모르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재민 돕기 성금 창고로 들고 갔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평생의 업적이 고스란히 담긴 장군의 훈장. 그것은 그렇게 배고픈 사람의 쌀이 되고 밥이 되고 희망이 됐던 것입니다. 엄마, 이제 소원 빌어, 빨리. 40살이 되는 해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차려준 조촐한 파티를 끝낸 뒤 졸립다고 눈 비비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거실에 나와 형광등불을 끄고 창밖을 보다가 남편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습니다. 당신 안 자고 뭐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음성,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 남편은 지난 겨울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아직 사랑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아직 아빠를 찾을 나이인데 남편이 떠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나는 집안에서 그의 흔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자, 이리네. 내가 갈아줄게. 연탄을 갈다가도 대문을 잠그다가도 문득문득 남편이 그렇게 곁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신발장에 온기 잃은 구두만 봐도 꼭 집안 어디엔가 있을 것만 같은 사람. 여보. 그런데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섬뜩한 느낌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불을 끈 것 같은데. 이상한 건 형광등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낯익은 글씨,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아이들은 곤히 자고 다녀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는 아이들을 깨워 다그쳤습니다. 누가 이걸 거실에 뒀지? 아빠가 꼭 엄마 생일날 드리라고. 남편이 죽기 전 병상에서 쓴 마지막 편지를 큰아이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엾은 당신, 혼자서 얼마나 힘겨울까. 기운내요. 내 지켜보리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남편이 보고 있을 하늘나라로 미소를 띄워보냈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나 잘할게. 대학 4년 동안 얼굴도 모르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어렵게 공부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졸업반이 되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대체 뭘 한다? 벤처? 아니야, 기자? 펀드 매니저? 아, 모르겠다. 장차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던 그는 후원자에게 장례를 위해 충고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후원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소문 없이 등록금을 댄 터라 편지는 지도교수를 통해 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청년은 후원자로부터 한번 찾아오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그 길로 편지에 적힌 곳을 찾아갔습니다. 으리으리한 빌딩 숲. 한 고층 건물 앞에 멈춰선 그는 주소를 확인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어? 뭐야 이건? 아니, 이상하다. 고층 건물 견고한 벽에 혹처럼 붙어있는 구두병원. 청년이 그 초라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 70도 넘어 보이는 노인이 그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게. 편지를 받은 게로군. 투박한 손등, 구두약에 절어 새까만 손톱. 이 꼬질꼬질한 구두병원 원장님이 그 비싼 등록금을 꼬박꼬박 대준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저 할아버지가 왜 실망했나? 자, 우선 이쪽으로 좀 앉게. 예? 네. 실망 반, 놀라움 반. 어쩔 줄 몰라 하는 청년을 주저앉힌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은이,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네.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자네처럼 젊어서 깨달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왔겠지. 어르신. 노인의 그 한마디에 청년의 가슴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씻은 듯 가셨습니다. KBS 한국방송